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 작은 마을에 앞 못 보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팡이를 짚으며 장터로 가기 위해 오솔길을 걷고 있었지요. 오늘따라 유난히도 새들이 맑고 고운 소리로 노래를 하는구나. 소녀는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청력이 좋아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청아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는데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새들마저 노래를 멈추고 소녀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고요한 숲속에는 소녀의 노래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한 명의 말탄 사내가 숲 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청년은 성균관 대제학의 외동아들 박제구였지요. 박제구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묘한 노랫소리에 끌려 말의 고삐를 늦췄습니다. 잠시 멈춰보거라. 박제구는 말을 멈추고 소녀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맑은지 심금을 울렸지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소녀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자니 왠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한 맺힌 구슬픈 노래 같았지요.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자 덤불 사이로 힘겹게 걸어가는 소녀의 모습이 보였지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으로 보아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구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제구는 그녀에게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솔길을 지나 장터로 들어섰지요. 소녀가 우여곡절 끝에 저잣거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탐욕스럽게 생긴 쌀 상인 마칠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이 눈먼 처녀, 내 쌀을 좀 사려무나? 가진 돈이 없으니 비켜주세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오면 되지 않겠느냐? 마칠은 음탕한 웃음을 지으며 순이의 가느다란 팔목을 잡았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순이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마칠은 오히려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들었지요. 사람들은 망나니 마칠의 배후에는 고울 별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못 본 채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쉬쉬하며 지나칠 뿐이었지요. 순이는 마칠에게 팔목을 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박제구가 말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이놈,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박제구의 호통에 마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감히 대낮에 힘없는 여인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내 놈의 목숨이 10개라도 된다더냐. 마칠은 박제구의 기세와 말탄 모습을 보고 고귀한 신부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쥐구멍을 찾듯 허겁지겁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앞 못 보는 순이는 자신을 구해준 사내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제구는 그녀의 해진 옷소매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내 다친 곳은 없습니다. 제구는 순이가 지팡이를 더듬으며 떠나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련해 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제구는 낮에 본 맹인 소녀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왜 자꾸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날 밤 그는 그녀 생각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지요. 며칠 후 제구는 우연히 변두리 마을을 지나다가 담 너머로 들리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분명 그때 그 처녀의 목소리로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선비인데 목이 타서 그러니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순이는 인기척에 놀라 우물에서 물을 깃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이 멀어 손님 대접할 처지가 못 되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녀는 더듬거리며 바가지를 찾아 물을 떠서 제구에게 주었습니다. 제구는 물을 받아 마시는 척하며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은 맑았으나 초점이 없어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어찌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는 떨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제구는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보아하니 당장 먹고 사는 생계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구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예상대로 쌀독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시 우물로 돌아온 제구는 순이에게 물어보았지요. 누구랑 함께 사시는 게요? 몸이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이요? 기침이 심하신데 돈이 없어 의원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려.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그날 제구는 장터에 나가 쌀을 사오고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순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병이 깊어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소. 아이고 참으로 고맙소. 이렇게 가난한 노인을 다 치료해 주다니 복 받을 것이요. 의원은 할머니를 진맥하고 약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박제구 도련님께 하시오. 그분의 요청으로 나는 병 치료를 할 뿐이요. 그런데 그분은 위시요. 이렇게 의원을 보내주시고 쌀독까지 채워주다니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구려. 그분은 성균관 대제학 어르신의 장남이시오. 참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인재라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어째 하찮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단 말이요. 나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소만 그분은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요. 의원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순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순이야, 너는 아느냐? 그분이 어째 우리를 도와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날 이후로도 박제구는 순이의 집을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는 순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줍지 못하자 재치 있게 말을 건넸지요. 내가 키가 커서 저 감들을 따줄 수 있는데 대신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있겠소? 선비님은 그리도 할 일이 없으시오. 어째 매번 이곳을 찾아오시는 게요? 지나는 길에 잠시 들렸을 뿐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허나 그대의 노래소리는 내 가슴을 울리게 했소.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께 배운 노랫가락을 읊었을 뿐입니다. 아, 그렇소. 그런데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자면 왠지 가슴이 저려오는데 노래 속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요?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 못 보는 그녀의 눈이 무척 슬퍼 보였지요. 슬퍼 보이는 그녀를 위로한답시고 제구는 순이의 곁에 앉아 부채로 파리를 쫓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는 글 공부만 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른다오. 하여 그대가 내게 가르쳐주면 좋겠소. 허참,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세상 물정을 묻다니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분이시네요. 두 사람은 티격태격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을의 사또와 별감 그리고 향리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을의 모든 이권과 비밀을 공유하는 악독한 무리였지요. 요새 대제학 댁 장남이 변두리 그 초가집을 드나든다지. 듣기로 눈먼 처녀의 노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고 했소. 그 처녀라면 10여 년 전 우리 때문에 죽은 그 집의 아이가 아니오. 세 사람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년이 살아있었다니 놀랍군. 혹시라도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 골치 아플 게야. 걱정 마시오 사또. 이미 눈이 멀어 우리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테니. 그들은 과거 순이 어머니를 겁탈하고 아버지까지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고을의 젊은 한량들이었으나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 향리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대제학 댁 아들이 그 처녀와 엮여 있으니 조심해야 하오. 그놈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계집 하나 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 전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슨 수가 있느냐? 그 처녀를 이용해 대제학댁 아들을 중재로 몰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소. 사또는 별감의 계략에 감탄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유독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의 음모가 순이와 제구를 향하고 있었지요. 한편 제구는 순이의 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명의를 찾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순이의 눈을 살펴본 뒤 박제구에게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소. 이건 마음이 문을 닫아버린 것이오. 마음의 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어린 시절 극심한 공포를 겪으면서 스스로 세상을 보지 않으려 한 것이오. 박제구는 순이가 겪었을 과거의 고통을 짐작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의원을 보낸 뒤 방으로 들어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순이, 그대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그 순간 순이는 갑자기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아직도 꿈속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비로소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의 진실을 박제구에게 털어놓았지요. 어린 시절 벽장 틈으로 보았던 사내들의 얼굴과 부모님의 처참한 죽음을 그녀는 눈뜨고 모두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를 거부했지요. 그때의 충격으로 순이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제구는 가엾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충격이 떠올라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제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바로 지금 고을을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반드시 그놈들을 벌할 것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말이다. 순이는 제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제구의 아버지 대제학은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사발 통문을 발견하고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노리던 아들이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고을 관리들의 비리를 캐고 다녔기 때문이었지요. 내 이놈 지금 제정신이더냐.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지방 관리들의 비리나 캐고 다니는 것이냐. 아버지, 그자들은 관리의 탈을 쓴 짐승들입니다. 그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입 닥치거라.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내가 그런 미천한 계집의 원수를 갚겠다며 시간을 허비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다. 미천한 계집이라니요. 제게는 목숨보다 귀한 여인입니다, 아버지. 대제학은 손을 들어 제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제구는 피하지도 않고 꼿꼿이 서서 아버지를 보았지요. 너를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문중의 힘이다. 만약 한 번만 더 그 초가집에 발을 들인다면 너를 감금할 것이다. 아버님이 저를 막으셔도 정의를 세우는 일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정의라. 내 놈이 정의를 논하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의가 아니라 장원급제니라. 대제학은 서재의 문을 쾅 닫으며 하인들에게 박제구의 외출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제구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이를 악물며 그자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궁리했지요. 그리고 그는 그날 밤 하인들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관아 담장을 넘었지요. 오늘 밤 내 놈들의 비밀 장부를 털어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착복한 죄를 반드시 묻고 말겠다. 그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 별감의 집무실에 그들의 비밀 장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안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개가 지저대고 순찰을 돌던 관병이 횃불을 들고 오고 있었지요. 아니, 걔가 왜 이렇게 지저대는 것이야? 누가 들어왔나? 제구는 얼른 품속에서 말린 육포를 꺼내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쉿, 제발 조용히 좀 하거라. 육포를 본 개는 정신없이 육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멈추자 관병은 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갔지요. 저놈이 가끔 저렇게 사람을 놀래킨다니깐. 휴 10년 감수했다. 그래도 이 녀석 덕분에 살았네.
검은 복장을 한 제구는 조용히 별감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깊이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비리 장부를 찾아냈지요. 지난 10여 년간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곡식과 은자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되었어. 이제 내 놈들도 끝이다. 제구는 장부를 품속에 넣고 다시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양 형조에서 감찰관이 관병을 이끌고 관하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그들은 사또와 별감 그리고 향리를 포박해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내 놈들이 결탁해 고을 백성들의 재산과 나라의 세금을 빼돌린 증거가 형조에 접수되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을 할 것이냐? 사또와 별감은 그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장부가 어떻게? 이놈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장부가 감찰의 손에 있는 것이냐? 사또는 분통의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 놈들이 10여 년 전 이 고을의 젊은 부인을 겁탈하고 남편까지 죽인 게 사실이냐? 그 말에 사또와 별감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사람을 죽이다니 우린 그런 사실이 없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향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맞소, 우리가 그랬소. 그 때문에 밤마다 그들의 혼이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있소. 그 말에 사또와 별감은 깜짝 놀라 향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배신자 같은 놈아, 당장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내 놈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향리는 계속 말해보라. 10여 년 전 우리 셋이 있을 때 사또와 별감이 김씨 부인을 겁탈했소. 헌데 그의 서방이 달려오자 사또가 그자를 죽였소. 그럼 너는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냐? 맞소, 단지 사실을 말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렸을 뿐이요. 향리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모든 것을 낱낱이 토해냈습니다. 사또와 별감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형조로 압송되었고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제구는 멀어지는 압송 행렬을 보며 체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향리는 자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그 일로 박제구는 어두운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일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지 못했고 아버지 대제학의 분노를 크게 샀지요. 내 놈이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그 계집의 복수를 택했단 말이냐? 아버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학문의 본질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닥쳐라. 너는 이제부터 다음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 할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대제학은 하인들을 시켜 밤낮으로 제구를 감시케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박제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제구는 벽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지요. 순이에게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문에 대못을 박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은 밤낮으로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제구는 반년이 지나도록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순이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순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원급제뿐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순이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지요. 한편 순이는 매일같이 박제구를 기다렸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던 제구가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순이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머니와 순이를 강제로 마차에 태웠지요. 왜 그러시오? 우릴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요? 그것은 알 필요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채 순이와 할머니를 한반도의 끝자락 남도의 어느 거친 마을로 데려갔지요. 그곳에는 지방의 악명 높은 독사라는 왈패 두목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듣던 대로 한 미모하는구나. 이곳은 어디요?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요? 이제부터 내 집은 이곳이다. 도망갈 생각 말고 얌전히 지내거라.
어째 사람을 이리도 짐짝 취급한단 말이여.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오. 할망구는 입 닥치고 갈 때까지 조용히 살다 가시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 작은 초가집에는 순이와 할머니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제구의 아버지 대제학은 아들의 과거 시험에 방해가 되는 순이네를 남도 끝자락 땅끝 마을로 보낸 것이었지요. 순이와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너무 무서워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온통 제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도련님? 순이는 제구가 무탈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나갔습니다. 한양에서는 오늘이 바로 과거 시험이 있는 날이었지요. 제구는 수백 권을 책을 달달 외웠습니다. 오로지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늘은 꼭 장원급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순이를 만날 수가 있어. 드디어 시험이 치러지고 급제자 발표가 벽보에 붙었지요. 제구는 떨리는 가슴으로 벽보판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었지요. 드디어 해냈다. 제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제일 먼저 말 타고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헌데 그녀의 집은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었지요. 낭자 순이 낭자 어디에 있는 것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순이는 없었습니다. 제구는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았지요. 이보시오. 옆집에 살던 순이와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오. 헌데 4년 전 한 무리의 사내들이 가마를 가져와 두 사람을 강제로 태워갔소. 제구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과거 시험을 위해 그리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요. 제구는 곧장 말 타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순이 처자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장원급제 하자마자 그것부터 묻는 것이냐. 내가 장원급제 하였으니 곧 잔치를 열 것이다. 그러니 잠자코 있거라. 순이 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이제 그만 있거라. 내 신부감은 영상대감의 둘째 딸이 될 것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서 순이 처자를 어디로 빼돌리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말 타고 뛰쳐나갔지요. 그리고 그는 한양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순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방랑자가 되어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충청도 어느 허름한 주막집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고 선비 양반, 비를 쫄딱 맞았구려? 어서 이리와 앉으시오. 제구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러자 주모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넋을 놓고 있어?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시오? 제구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팔도를 헤매고 있어. 헌데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구는 한양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까지 찾아 헤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말했지요. 글쎄 나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가끔 처녀들이 남도 끝자락에 있는 마을로 팔려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그 말에 제구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런 말이 있어. 글쎄 나도 그냥 손님들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니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다오. 제구는 지체 없이 남도의 끝자락을 향해 말 타고 질풍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지만 제구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제구는 남도 끝자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안악이 빨래를 지고 가다가 제구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어디서 오셨길래 이 꼴이 되었소? 사람을 찾고 있어. 혹시 이 마을의 앞을 못 보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지는 않소? 눈먼 처녀라. 아 혹시 언덕 위 초가집에 사는 그 처녀를 말하는 것이오? 그 말에 제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요.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소.
지금은 그 처녀 혼자 살고 있다오. 그 말에 제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 그럼 지금 그녀는 혼자란 말이요. 그런데 선비 양반 서둘러야겠소. 이 마을을 주무르는 독사라는 왈패두목이 그 처녀를 내일 기방으로 팔아넘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제구는 곧바로 언덕 위를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한 제구는 숨을 헐떡이며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낭자 안에 계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제구는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방 한구석에 순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지요.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그녀는 산송장 같았습니다. 순이낭자, 나요 나 제구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구 쪽으로 얼굴을 돌렸지요. 도련님이세요? 그렇소, 나요 나 제구요. 순이는 더듬더듬 손을 뻗었습니다. 제구는 그녀의 손을 얼른 잡았지요. 그 순간 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정녕 도련님이 맞으신가요? 이게 꿈이 아닌가요? 꿈이 아니요. 내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오. 제구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제구는 순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다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순이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볼 수는 없었지요. 낭자 부모님의 원수들은 모두 처벌되었어. 그 말에 순이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렇소, 사또와 별감은 처형되고 향리는 유배를 떠났어. 순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들으셨지요? 원수를 갚아주셨대요. 그녀는 하염없이 울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구는 그런 그녀를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지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이요. 제구는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이는 제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그동안 도련님이 저를 버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제구는 처음으로 그녀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떨어져 있는 수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이나 그리워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독사가 부하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지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일이면 기방으로 보낼 년인데 어디서 사내놈이 불쑥 나타난 것이야?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뭐야, 이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이년은 내가 돈 주고 산 년이다. 독사는 부하 너댓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제구를 에워쌌지요. 제구는 순이를 등 뒤로 감싸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올해 장원급제한 박제구다. 너희가 나를 해치면 임금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장원급제고 뭐고 여기는 한양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왕이야. 독사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제구도 주먹으로 맞섰으나 건장한 사내들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결국 제구는 몽둥이의 어깨를 맞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건방진 놈 같으니 어디서 까부는 것이야. 여봐라,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부하들이 쓰러진 제구에게 몽둥이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순이가 두 팔을 벌리고 제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분만은 해치지 마세요. 기방이든 어디든 갈 테니 이분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년이 드디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독사는 순이의 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제구는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순이의 이름을 불렀지요. 순이,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제구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굳게 닫혀있던 눈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흐릿하던 세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것은 횃불의 붉은 빛이었지요. 그리고 쓰러져 피를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제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구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순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도련님 얼굴이 보여요. 순이는 제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구는 피투성이 얼굴로 미소를 크게 지었지요. 정말 내가 보이요. 꼴값들 하기는. 그런데 인연이 눈을 떴으니 몸값을 더 올릴 수 있겠군. 돈을 더 받아야겠다. 하. 독사가 좋다며 껄껄 웃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관병들 수십 명이 말 타고 달려왔지요. 저 왈패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관병들 수십 명이 말 타고 달려오자 독사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감히 내 놈들이 장원급제자를 겁박한 것이냐? 독사와 그 일당은 그 자리에서 관병들에게 포박당했습니다. 아니 정말 장원급제자란 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시끄럽다 이놈. 내 놈은 죄값을 엄하게 받을 것이다. 관병들은 독사와 그 일당을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박도령 괜찮으시오? 덕분에 살았소.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것이요? 대제하께서 주상전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려 어명으로 박도령을 추적해온 것이오. 그랬구려. 마침 때 맞춰 와줘서 참으로 고맙소. 그럼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소. 관병들 몇 명만 남아 보초를 서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구의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앞이 보이는 순이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내 얼굴이 똑똑히 보이시오. 맞아요. 또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상상했던 것보다 잘생기셨네요. 정말 그렇소. 낭자가 보기에 내가 괜찮은 얼굴인 것 같소.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래요. 두 사람은 울다가 웃었습니다. 의원이 말한 대로 순이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약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제구의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이곳에 몇 년을 살았어도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렇소. 하지만 내 눈에는 그대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아름답소. 그 말에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지요. 제구는 그녀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만에 맑고 옥굿을 굴러가는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보름 후 두 사람은 대제학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큰 절을 했지요. 대제학은 아들 옆에 서 있는 순이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이 계집 때문에 주상전하도 아련하지 않고 그 짓을 벌였단 말이냐? 아버님, 이 여인은 제 목숨을 걸고 평생을 지킬 여인입니다. 저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대제학도 결국 아들의 강한 의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순이는 곱디고 온 혼례복을 입고 혼례를 올렸지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뻐. 저도 서방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것도 잘생긴 우리 서방님과. 당신도 못지않게 아름답소. 당신을 꼭 닮은 딸을 낳으면 정말 좋겠소. 그날 밤 신혼방에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명의 자녀를 두어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훗날 박제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균관에 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현모양처가 되어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냈지요. 순이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명의의 약이 아니라 제구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구의 한결같은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고 순이의 다친 눈은 결국 세상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니 진실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 법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